그럼 저번 화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 화는 극작가라는 직업을 준비해봤는데요. 극작가분을 모실 텐데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지난번 연출님으로 만나 뵈셨던 전지욱님을 이번엔 극작가로 한 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물론 지난 시간에 연출님으로서 소개를 한번 해주셨지만 극작가 우기님으로서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작이라고도 하고 희곡이라고도 하는데 연극 대본 혹은 뮤지컬 대본을 쓰고 있는 전지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극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원래 극작가를 하고 싶었던 타입은 아니었고요. 원래 연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연 연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2013년도, 14년도, 2014년도에 공연을 준비하는 작품이 있었고 저와 동갑내기 그 작가와 같이 저는 연출, 그 친구는 작가 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갑자기 좀 지필의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면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연습은 그날이 첫 연습 시작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어느 정도 뭐 썼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계속 작품을 안 쓰고 한 페이지 반, 그러니까 반 페이지 정도를 써놓은 상태에서 저는 계속 독려를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 포기를 하고 반 페이지 나온 상황에서 연습을 이미 시작을 한 상태라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오기 반, 그냥 지금 아마 하라고는 못할 텐데 그때는 왜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지 에이 그까이 거 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썼죠. 네,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데뷔작이자 어떻게 보면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작품이 혹시 어떤 건지 말씀 주시죠. 그 작품은 그 경성의 테러리스트라는 작품이고요.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그 김상옥 선생님 동상이 있어요.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계속 만주에서 하시다가 이제 다시 종로로 돌아오셔서 좀 거사를 준비하던 중에 좀 방향이 틀어지면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시고 일주일 동안 진짜 정말 총격전, 우리가 아는 그 정말 테러 그리고 막 그 액션, 지금 액션이라는 표현을 쓰면 너무 가볍겠지만 그렇게 일제에 맞서서 일주일 동안 열렬히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윤봉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을 기억하는 반면 김상호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어서 썼었습니다. 네. 극작가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작가 중에서 이제 뭐 극작이라고 하면은 크게는 사실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에 들어가죠.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내 의도와 또 사람들의 감동이 같이 만났을 때 그러면 이제 정말 짜릿하고 글쓰기라는 것 자체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생각 정리가 좀 많이 돼요. 쓰면서 어찌됐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 외부로 나오기 때문에 제 안에 저도 몰랐던 나의 이런 새로운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많이 느끼는 건 이제 제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느끼죠. 그래서 쓰기 전과 쓰고 난 후. 그래서 왜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실 제일 많이 든다, 제일 많이 이해하고 제일 많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거 어떤 글이나 대사 한 줄을 쓰려면 정말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떻게 쓰고 나면 사실은 제일 성장한 게 이제 작가죠. 그런 점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재나 스토리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고민, 저의 불안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써왔던 것들을 보면 항상 제가 불안하거나 좀 저의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뭐 이런 궁금한 것들이 인생 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예시로는 가장 최근에 썼던 이제 무아유지 향이라는 대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생기가 막막해지고 근데 뉴스를 딱 봤더니 뉴스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도대체 나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이제 지금 현재 연극이나 뭐 글 쓰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뭐지? 난 저걸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들다가 그냥 한번 알아보자 하다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인공지능이 결국은 인간의 이제 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인간의 뇌가 또 갑자기 궁금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이제 뇌과학에 대한 그래서 평생 뭐 과학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았지만 이제 뇌과학이라는 분야를 소재로 대본을 쓰게 됐죠.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쓰다 보면 불안하거나 불안하다 보면 그걸 이제 강하게 왜 내가 이걸 불안해하지? 라는 이제 추적을 하게 되고 자기 관조라고 하죠. 자기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소재의 시작은 굉장히 일상의 불안이나 이런 거였지만 또 뇌과학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을 다루셔야 됐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서 녹여내시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가장 어려운데 저도 사실 지금 뭐 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렇게 과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한 A라는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지금 이걸 모르는 이 5천만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연결시키는 게 이제 결국은 작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뭐 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지금 이 시기에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인간적으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뉴런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연결망에 의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뭐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근데 이제 그거를 자료조사를 깊게 하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돼요. 이제 예를 드는 거지만 제가 했던 그 뇌과학 작품 같은 경우는 결국 알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엄청 무한한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 구조라는 게. 그리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기계보다 우리는 엄청 복잡하고 그 복잡한 안에 우리 엄청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각자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탁 하면서 이제 만나지는 거죠. 작가적인 아이디어로. 이런 이야기를 쓰면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겠다. 이건 이제 운이 좋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접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로서. 작가님이 쓰셨던 작품 중에서 물론 다 소중한 작품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는지 쓰시다면 그 작품 중에서 혹시 이건 내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뭐 대사? 이런 거 혹시 있으시다면 네. 사실은 작가한테 마음에 드는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어떤 작가님들이나 비슷한 심정이시겠지만 저도 사실 제 작품 쓰면 항상 부끄러워요. 이거밖에 안 되네. 내 수준이 이게 내가 꿈꾸던 내 이상적인 건 아닌데 하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작품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사실 없고 그냥 뭐 그냥 뭐 애착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뇌과학 작품도 있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생활 기록부를 다룬 작품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처음 쓴 작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성의 테러리스트라는 작품은 정말 극작에 대한 이론도 몰랐고 물론 제가 연극 연출을 했고 그전에는 또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했지만 사실은 극작을 아는 것과 연극이나 연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사실 경험만 있을 뿐이지 지식이 사실 없는 상태인데 그때 정말 멋모르고 막 되게 막 낭만 넘치게 썼던 대사들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멋있다 하면서 막 썼던 대사들이 지금 보면 막 오그라들죠.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쓰면서도 놀랐던 이제 대사는 이제 일본 순사가
그 주인공이 김상훈 선생님을 막 계속 쫓아가거든요. 그 미와 경부라는 이제 일본 순사인데 한국말 대회에서 1등할 정도로 한국말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한국말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는 뭐 저도 모르겠고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약간 한국말 말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이 말을 수집하는 어떤 이제 오타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말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또 그 반대로 굉장히 이 고문을 즐기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잔인한 면이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시거든요. 한국의 시. 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김상훈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거의 죽기 전에 자기가 거의 막 완전 죽기 직전까지 다 총을 쏴서 이제 생명을 거의 꺼져가는 마당에 김상훈한테 이제 당신의 마음은 시와 같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궁금해해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해주지 않고 김상훈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끝내거든요. 근데 그 대사는 사실은 제가 뭐 의도하고 쓴 것도 아니고 뭐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느 순간 그쯤 그 장면에 그 순간에 갔을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튀어나오는 대사였거든요. 그럼 뭐 그 한 줄? 네. 그 한 줄 말고는 그닥 그렇게 저한테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데 다작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다작을 하면서 글이 좀 뻔해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질문을 가끔 받고 많이들 또 이렇게 좀 지망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 할 때도 지금도 물론 계속 갖고 있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살펴봤을 때 예를 들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무용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무용하는 분들한테 이제 춤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탕 자체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음악의 언어, 어떤 몸의 언어가 우리 일상의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작가는 우리 일상에 지금 현재 그냥 업무적으로도 쓰고 그냥 뭐 이렇게 의사소통으로도 쓰고 혹은 뭐 어떤 자기의 특별한 의도를 갖고 쓰긴 하지만 언어는 사실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최저고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글쓰기에 대해서는 많이 쓰는 게 좋냐 그리고 내 창의성이 사라지지 않냐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데 그 저변에는 사실 저는 적게 쓰고 최대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글쓰기도 엄연한 노동이거든요 사실 제가 어떤 지휘자인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유명한 지휘자가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리허설을 이렇게 많이 하냐 본 공연 때 지치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그 지휘자가 우리는 리허설은 노동이다. 우리는 공연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음악 노동을 리허설 때 하는 거고 공연이야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예술인 거다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그냥 노동이에요. 근육처럼 글 쓰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지만 우리가 지금 열심히 PT 하는 것처럼 글쓰기도 개인적으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창의성도 올라가고 뭐 그 비교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내가 뭔가 내 안에 창의성이 없거나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저걸 보면 뭔가 동화돼서 내가 저걸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많이 지망생분들이 하시는 게 다양한 책을 읽어보는 걸 텐데 이런 류의 책은 조금 더 추천한다. 또 이런 책은 그다지 다른 책에 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뭐 어떤 작가님이나 사실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것은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책을 많이 읽은 그 책에서 얻었던 뭔가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도 뭔가 이 사람처럼 남들에게 경험을 주고 싶어, 감정을 주고 싶어라는 의도 때문에 작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근데 이게 작가 글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한 장르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냥 거칠게 나오면 문학류와 비문학류가 있죠. 저 같은 이제 극작을 이제 경험으로 했던 사람들은 이제 문학류의 글을 썼던 거고, 이야기와 인물 막 이런 게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 조금 이런 소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들을 보면 뭔가 내가 창의성을 잃거나 틀에 갇힌다? 근데 저는 그렇진 않고 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읽으면서.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하는 건 이제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 네, 그래서 로버트 맥키라는 분은 이제 미국에 계신 시나리오 작가이시고 시나리오 작가들의 선생님 격이에요. 되게 1세대 작가이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나리오 작가들을 많이 배출해내신 그분의 책이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또 많이 정리가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게 어떤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문학류의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극작이 아니더라도 좀 꼭 추천을 하는 편이고 이제 비문학류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인문과학이라든지 에세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르가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뭐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미숙 선생님의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고전을 그 리라이팅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은 청춘들한테 되게 막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분이고 시대의 방향성도 막 제시해 주시고 엄청난 통찰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통찰이 사실 다 고전을 읽고 재해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제 책을 읽으면서 와, 읽고 쓴다는 게 진짜 신성한 거구나. 인간한테 굉장히 큰 유산이구나 그런 관점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작가가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가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기업을 많이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책을 찾아 읽을 때 취업에 도움이 되는 뭐 필독서 혹은 뭐 베스트셀러 이렇게 추천 도서를 위주로 읽거든요. 그러다가 좀 마음에 드는 작가님이 있으면 검색해서 책을 읽고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 책을 찾으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큰 갈래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검색을 해서 이제 내용이나 추천하는 것들을 보면서 읽고 읽으면서 또 그 책 안에서 추천해주는 또 다른 책이 나오고 혹은 거론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결국 타고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로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는 사실 뭐 어떤 작가님이든 다 공감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났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소통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조건에서 정말 그걸 어떤 창작물을 만든다는 건 사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진화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고 혼자 유일하게 뭔가를 창조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존재는 아니고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태어난 건데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생활이 가장 힘든 건데 그 사회생활이 힘들지만 인간이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작가의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힘든 부분이죠. 대신 그걸 해내면 그리고 정말 잘 될 경우 이제 불멸의 이름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이름은 제가 죽고 길어봤자 10년 정도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정말 좋은 작품을 썼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을 썼다라고 한다면 제 이름은 몇백 년, 몇천 년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고전이라는 책들이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언젠간 사라지겠지만 이제 셰익스피어나 체홉이나 뭐 톨스토이나 유명한 작가님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작가 이제 불멸을 얻으리라 이럴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보니까 많은 준비생분들이 이건 뭐 작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마음은 당연히 유명한 작가로 한 번에 딱 내가 데뷔를 하면 좋겠지만 뭔가 수상을 하거나 등단을 하는 기회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다면 브런치나 이런 웹소설 또 요즘에는 돈을 내고 내 책을 펴내는 그런 북클럽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도 내가 작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작가라는 타이틀을 욕심내는 게 너무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구조상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는 가치를 얼만큼 생산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재화로서 제공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 이제 좋은 직장 혹은 그 명함에 굉장히 이제 명성을 쌓을 수 있는 직업을 얻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굉장히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굉장히 교육열이 극심했고 그 극심한 가운데 좋은 인재들이 나오긴커녕 되게 방황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네. 졸업하고 나서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방황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작가로서 스스로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뭐 나는 등단을 해서 어떤 상을 받으면 난 작가야. 아니면 나는 책을 한 번 내면 작가야. 물론 각자의 기준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책을 출간해야 종이책을 출간해야 작가야 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돈을 내서 그냥 편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작가가 책을 출간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작가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냐? 전 떳떳해요. 왜냐하면 전 그만큼 제가 쓴 작품에 자신이 있고 부족하지만 제 최선을 여기 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상관없고 종이책은 없지만 제가 뭐 브런치에 100편의 글을 썼고 100편의 글을 통해서 저는 제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으면 작가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극작가로서 그 극작가들이 되게 웃긴 건 문학계에서 약간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전통 소설을 깊이 있게 쓴 어떤 그리고 문예 창작과를 제가 거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약간 이제 기본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자격이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군가가 나를 작가로서 호명해 주냐 안 해주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작가처럼 매일 살고 있는가. 그 삶의 예를 들어 비중이 지금은 예를 들어 직장인이지만 내가 김유중 작가님처럼 뭐 다른 직업을 갖고 현재 본업이라고 하는 어떤 직장을 갖고 있지만 작가의 비중은 한 10% 정도고 9대 1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점점 이 비중을 늘려나가면 나의 뭐 직업이 A라는 직장인과 뭐 B라는 작가의 비중이 서로 다른 거죠. 이것들의 비율을 계속 늘려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작가가 되고 싶다면 자기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작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쓴 작품으로 나의 생계를 유지하느냐 가치로서 많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계 유지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 또한 지금 글을 쓰는 일 외에 카페에서 일도 하고 제가 막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다른 일도 막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때는 되게 괴로웠긴 했었어요. 내가 작가가 맞나? 내가 글 쓰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많았지만 작가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꾸준히 매일매일 내가 쓰는 사람이 저에겐 작가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한 줄 두 줄이라도 써내면 제 스스로 저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작품을 이제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하나의 완성물을 만들 수 있으면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만 달성한다면 제 스스로 저는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친형, 친오빠 입장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저한테 크게 들어와 있는 단어는 선택이에요. 요즘에는 선택보다 결과에 되게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있는 어떤 자유,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엄청난 이 물질적인 지성적인 이 혜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작가를 선택하든 어떤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하든 혹은 전업주부를 선택하든 주부가 아닌 전업 남편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선택하든 선택이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저의 존재들은 계속 다양한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작가를 선택했고 작가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못 냈다고 해서 본인의 인생이 뭐가 잘못됐다거나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끝까지 다 써내는 사람, 마지막 페이지에서 마침표까지 찍어내는 사람이 작가고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쓰시려고 하는 어떤 그 글들이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을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글을 쓰기로 선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다 어떤 꼭 끝에는 작가로 모습이 끝날지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린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다 라는 어떤 그 마지막 문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두 분 배운 변태라는 말 알고 계세요? 배운 변태라고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언어인데 이렇게 굉장히 관객들의 마음을 꿰뚫는 연출 그리고 다시 곱씹어보게 만드는 배우나 이런 스토리 외에도 다시 곱씹어보게 만드는 연출이나 이런 사람의 공감을 일으키는 글을 써주는 작가분들께 배운 변태라고 많은 네티즌 분들이 별명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요즘 굉장히 매력적이고 각광받는 직업인 만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비단 작가뿐만 아니라 말씀 주셨던 우리가 선택보다는 결과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는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 30-40분 남짓의 짧은 동영상을 준비한 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지웅님께서 하신 것처럼 본인이 꿈꾸시는 직업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고 그 길을 좀 묵묵히 걸어가시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당신의 커리어가 생기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커리어원이었습니다.